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세계사를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사입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겠죠? 저는 김준기고요. 현재 세종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당 과목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전부 가르치고 있고요.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봤을 때 왜 이름이 사이다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에 이 강좌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했는데, 사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역사 자료인 사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를 다 맞추자. 그래서 사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 강의를 이제 같이 듣게 될 건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기 많이 어렵고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이 사이다 한국사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것들을 짚어보고 갈 건데요. 첫 번째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사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 한국사와 내신 한국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사에서 달라진 점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자, 전근대사가 3단원에서 1단원으로 축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수업을 할 때 전근대사라고 하면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1860년대 이전의 모든 역사를 묶어서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근대사가 총 6단원 중에 3단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단원 수가 4개 단원으로 줄고 조선 이전의 역사가 1개 단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룰 1단원의 내용이 아무래도 좀 지면은 적은데 개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습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전근대사에서 경제사의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좀 개념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그 비중이 확실히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학습 요소라는 겁니다. 학습 요소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원문을 직접 보면 나오는데, 이 학습 요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학습 요소란 성취 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나서 학습의 결과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기준을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성취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학습 내용들을 키워드, 핵심어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다룰 이 전근대 부분의 키워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면은 총 6개의 소주제에서 이렇게 학습 요소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국가의 지배체제입니다. 고대국가의 지배체제 부분을 보면 제가회의, 관등, 율령, 골품, 노급, 민정문서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단어들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보면 좀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했죠. 이전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천신신앙, 불교, 도교, 유학, 풍수지리설. 자,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같이 볼 겁니다. 그다음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을 보시면 해동천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해동천하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치체제와 정치운영, 몽골의 영향,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다음 고려의 사회와 사상을 보시면 문벌, 또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호와 백정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향리, 주영과 속현, 역사인식, 불교계의 흐름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다음 조선시대를 보시면 4대 교린, 정치 운영의 변화, 외란, 호란, 그리고 북벌론과 북학론이 나와 있죠. 고등학교 한국사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분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근대사의 범위가 줄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교적인 부분이라던가 또는 어떤 독자적인 천하관이라던가 같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됐다는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한 번씩은 꼭 짚어볼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학습 요소를 아는 게 중요한지를 사실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깜빡했네요. 이 학습 요소를 아는 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학습 요소라는 거는 달리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 키워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성공적인 학습, 성공적인 수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또는 교과서의 사료들이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좀 강조했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특히 이 해동천하 같은 경우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상당하게 늘어났어요.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사료를 보시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정말 비중이 많이 커졌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본다고 했고 이제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수능 한국사와 내신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이 수능 문제의 변천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뭐 벌써 수능이 이제 시작된 지 거의 30여 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 정도만 비교해보면서 수능 한국사에서 역사 자료를 다루는, 사료를 다루는 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2006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에 준하여 만든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거기에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으로 이 문제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학습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학습지를 보면서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이죠. 표는 신라 민정문서에 보이는 4개 촌락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꼭 봐야 될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민정문서인데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민정문서라고 많이 불렸는데 최근에는 민정문서 대신 촌락문서라던가 또는 신라장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교과서에 제시가 되고 있는 사료입니다. 원래 이 신라의 민정문서는 원래는 이렇게 표로 제시되어 있진 않고요. 실제로는 다 줄글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어떤 마을을 봤더니 어떤 마을에는 중하오가 몇 명이 살고 뭐 하상오는 몇 명이 살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뭐 사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수업에서 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같이 한번 봐야겠죠.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이렇게 사료를 제시합니다. 사료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문제 밑에 있는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호의 등급이 구분된 양상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구등호제가 실시되었다. 즉 이렇게 마을이 있고 마을에 집이 있으면 그 집들을 9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호 등급의 상황에 비해 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군사물자를 조달하던 국경지역이었을 것이다. 집에 비해서 말의 숫자가 훨씬 많지 않느냐. 말은 아무래도
운송과 전쟁에 이용되는 가축이기 때문에 이 마을은 국경지대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지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즉 이전의 문제들, 그러니까 2000년대의 보통 문제들의 경향은 어땠냐면 사료를 제시하면 그 사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하는 활동들이 주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사실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되게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도 되게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그 수능 한국사에서 수능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도 비슷한 경향입니다만 이러한 출제 경향, 사료를 다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건 2020학년도 6월입니다. 2020학년도 6월이니까 2019년 6월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밑줄치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이 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효소인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오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북은 4개 마을의 인구수, 토지 종류와 면적, 뽕나무, 잣나무 수, 소와 말의 수 등을 3년마다 정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면 밑에 있는 선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조선의 8주법 가운데 3개 조항을 보여준다. 2번 통일신라 시대 촌락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3번 개양 이후 전개된 위정척사운동의 내용을 보여준다. 4번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달 모습을 보여준다. 5번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단결과 상호부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수업 방식을 어쨌든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이 사료든 또는 설명이든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힌트를 찾아봅시다.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뭐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3개만 찾아봅시다. 3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특징적인 키워드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일본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에서 발견이 됐다. 일본에서 발견이 됐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뭐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뭐 뽕나무를 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역사 자료에서 이렇게 뽕나무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역사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민정문서 관련해서는 나무의 숫자도 셌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니까 뭐 뽕나무 기억하기 좋겠다. 그죠? 네. 또 뭐 아까 2006학년도 문제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말의 수를 세웠다.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이 좀 그러면 3년마다 내용을 정리하였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로 키워드를 한 3개쯤 잡아보죠.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고 여기서는 마을의 그런 여러 가지 재산과 인구 구성을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지 뽕나무라던가 또는 말이라던가 같은 가축과 나무의 수도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 사람들도 등급을 나누어 계산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을 무려 3년에 한 번씩 정리한 문서라는 거죠. 이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민정문서라는 걸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민정문서라는 건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걸 2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문제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자료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파악하고 그럼 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1, 2, 3, 4, 5번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최근 수능 한국사의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은 사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내신은 이제 아무래도 수능은 필수로 이제 응시를 해야 되는 데다가 가급적이면은 이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수능 한국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출제가 돼요. 하지만 내신 한국사는 내신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비중을 갖다 보니까 문제를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는 좋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들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는데 아마 그래도 사료를 접근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럼 실제로 이 수업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배우는가, 이게 결국 이거겠죠. 수능과 내신을 위한 한국사 공부 방법이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은 사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과서에는 그림 자료도 있고 설명문도 있고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한계가 다 모든 걸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역시 역사 과목에서는 이 사료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 중심으로 한 차시당 뭐 한 4-5개 정도의 사료를 좀 다뤄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료가 있으면 사료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된 시대와 사건, 인물을 떠올려보는 단계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관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단계로 여러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단계를 모든 사료마다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어요. 생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늘 사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확실히 이 한국사를 접하는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경향으로 흘러가는데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수업을 끝낼 수는 없겠죠. 이제 그 뒤 이어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내용도 한번 그 사료를 좀 다뤄볼까 해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선사문화의 시작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의 이제 사료를 다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영상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늘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영상 촬영이 처음인데 사실 이 지금 PPT 화면이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흐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녹화 후에 너무 흐리다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은 좀 빠지고 그 PPT만 이렇게 띄워서 PPT에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들 다운받는 방법은 제가 영상 올린 뒤에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끝난 이후에 한 20여 분 정도 간단하게 첫 수업 들어가니까 절대 잊지 말고 꼭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총 17강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가지고 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차시 사료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선사문화의 시작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선사문화, 그리고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면서 한반도와 만주 일대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원래 수업에서는 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수업은 사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료 수업을 하기 앞서서 간단한 배경은 지도를 통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본 지도죠. 고조선의 영역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자, 이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 비파형 동검인 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할 게 많지만
우리 수업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좀 자세히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팔조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은 2009 개정교육과정, 바로 작년 교과서죠. 작년 교과서에서 8종에 수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8종이면 모든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교과서도 보면 금성, 동화 등등에서 무려 8종 중 7종의 교과서에 이 고조선의 8조법이 실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마스에서는 이 8조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시마스 같은 경우는 이 8조법의 내용을 본문에 녹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교과서가 이 고조선의 8조법의 내용을 실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첫 강의고 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일시 정지를 하시고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죠? 자, 그러면 이 사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고조선의 8조법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굵게 체크해 놓은 이 세 부분이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고조선은 8조법이라고 하여 8개의 법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 역사서에 남아있는 건 이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3개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3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 첫 번째 부분이죠. 이 첫 번째 조항을 생명을 중시한다. 생명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거지 각 학교 수업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 선생님에게 여쭤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일반 교과서 지도서나 해설에서는 보통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럼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은 약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건 뭐 실제 사형에 처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엄포를 놓는 거죠. 야! 너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 사람 함부로 죽이면 너도 사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이랄까요? 그러니까 주의를 준 거죠. 경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바로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농경사회다. 바로 이 고조선의 사회가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뭐냐? 네, 바로 뭐냐면 곡식입니다. 자,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 위해를 가한 자가 보상을 하려면 그 보상의 방식이 바로 뭐냐? 곡식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고조선에서는 이 곡식을 물물 교환 또는 어떤 대가로서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이 넉넉하다. 그렇다면 고조선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강조가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이것도 이 조항도 참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일반적인 해설을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 노비로 삼는다는 단어가 있고, 다음으로 보면은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노비로 삼는다는 건 이 고조선 사회에 노비와 노비를 거느리는 자, 즉 계급이 구분되어 있다. 바로 계급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고조선 사회가 어떤 뭐 화폐를 사용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50만 전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50만 전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조항 상당히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설명 세 가지에 선생님의 설명을 꼭 잘 들어서 이 고조선 사회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고조선은 결국 중국의 한나라와 대결을 펼치다가 안타깝게도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 한나라의 침략 이후에 고조선을 계승한 여러 나라들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중국의 한나라가 보일 겁니다. 자,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 멸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고조선 뒤이어 등장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제일 북쪽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보이시죠? 그 다음 함경도 쪽에 옥저, 지금의 강원도의 동해, 그리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 주변, 마한, 그 다음 남해안의 변안, 그리고 바로 경상도 쪽에 진안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묶어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죠. 마, 진, 변 합쳐서 사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 중국에 남아 있어요. 당시 중국 사람들이 교류하던 이런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국가들에 대한 기록들을 풍부하게 남겨놨는데, 그 기록들은 대부분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삼국지라고 하는 그런 뭐 소설과 역사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게임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그 내용, 그 책에 실려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나와 있는 부여, 고구려, 그리고 사만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여와 관련된 사료는 작년 교과서인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7종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교과서에는 8종 모두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8종 모두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와 관련된 사료가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에는 왕이 있다.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이다. 조금 오타가 있네요. 자, 그래서 쭉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부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건데, 나라에 왕이 있지만 왕 밑에 보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고 하는 이러한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이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모여서 바로 사출도라는 걸 주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출도를 주관한다. 자,
부여란 나라는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사출도라 하여 4개의 큰 부족들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이 큰 힘을 쓰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삼국지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부여는 왕이 있지만 왕의 힘은 강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들이 바로 부족장들이 힘을 쓰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러한 짐승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 전통 민속놀이가 바로 윷놀이라는 건 워낙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부여에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좀 체크해 봅시다. 자, 사출도 아주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마는 말일 것이고 우는 소, 구는 멍멍 강아지죠. 저는 돼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요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네. 밑에 있는 형벌과 관련된 부분도 종종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만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바로 뭐냐? 12배를 변상하게 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책 12법이라고 합니다. 즉 부여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에 12배를 변상하게 한다. 그래서 1책 잘못을 하나 하면 12법 12배를 변상한다 라는 거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부여는 또 이 한국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고구려를 세우는 주몽이 이 부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부여를 탈출한 주몽이 남하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제 또한 스스로를 부여의 출신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백제의 성왕 때, 6세기 백제의 성왕 때는 스스로를 남부여라고 칭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부여는 고조선 다음으로 이 한반도 역사에서 약간 큰형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의 초기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역시 자, 출제를 얼마나 됐나 보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8종이 전부, 그 다음에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지약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에서 사료 원문을 실어놓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키워드를 좀 체크해 놓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연노부라던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뭐 특히 이제 뭐 연노부나 뭐 계로부 이런 이제 부족은 특히 큰 역할을 했는데 뭐 이러한 키워드를 우리가 고려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사실 좀 낯설죠. 그럼 좀 이거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는가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자, 밑에 굵은 글씨를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대가도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는데 명단은 왕에게 보고해야 하였다. 대가의 사자, 조의, 선인은 마치 중국의 경과, 대부, 고위, 관리, 가신과 같은 것으로 회합할 때의 자석의 차례에서는 왕가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자, 조의, 선인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왕가의 사자, 조의, 선인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구려도 초기의 모습은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이 있고 왕의 신하가 있지만 역시 왕을 따르는 이런 여러 부족의 부족장들 또한 신하를 따로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왕의 신하와 부족장의 신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장이 스스로 신하를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여랑 매우 비슷한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초기의 국가들은 왕이 있어도 왕의 힘이 매우 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나중에 가면
이 나라들이 발전하기 위해선 부족장들의 힘을 억누르고 왕의 힘을 강하게 해서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제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백제와 신라 또한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가의 힘과 명령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해요. 이걸 우리가 무엇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중앙 집권 국가라는 말을 쓰죠. 네, 중앙 집권 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은 아직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울 삼국의 항쟁을 배울 때는 각 나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중앙 집권 국가를 발전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차시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고구려 하면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하늘은 한자로 하늘 천자고 제사는 제니까 제천 행사겠죠. 바로 언제 지냅니까? 10월에 지낸다 라고 해서 이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려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고구려 하면 중요한 게 바로 서옥제죠. 즉 서옥이라는 것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하기를 청하고 그 이후에 신부의 집에서 얼마 정도 지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서옥제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의 되게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로 또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좀 체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거 고구려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고구려 또한 여기 보시면 제가들이 모여서 라고 해서 제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부유에도 제가가 등장하고 고구려도 제가가 등장합니다만 이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셔야겠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입니다. 바로 사만입니다. 사만. 자, 마한, 진한, 변환을 묶어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만도 역시 보면은 2009 개정에 6종 그리고 현재의 교과서에도 보면은 무려 5종이 실려 있어서 꽤 비중 있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키워드는 꼭 알고 갑시다. 자, 마한에는 우두머리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한다? 신지. 그리고 읍차라 한다. 바로 신지와 읍차는 사만의 군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요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고조선이 멸망할 때 즈음에 고조선 사람들이 바로 남쪽,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진국이 바로 이 사만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할 때 고조선 사람들이 이 사만 지역에 많이 정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이 사만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이거겠죠? 그죠? 자, 나라에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천군이라고 한다.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를 전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군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소도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정치적 지배자인 왕이 제사도 같이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고조선을 세운 임금이 누굽니까? 네, 바로 아이고 못하났네요. 단군 왕검이죠. 네, 글씨가 조금 못나서 미안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연습하거나 다른 걸로 좀 대체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 단군은 제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왕검은 바로 군주, 정치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고조선 대부분의 옛날 나라들은 이 군주가,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사만에서는 특이한 게 바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전담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정치적 지배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만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네요. 재정 분리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만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 읍차, 천군, 소도와 같은 단어들은 바로 사만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선생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너무 쉽기도 하지만 범위가 문제 하나당 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처럼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 내신용으로 공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료학습한 내용을 응용해서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법이 시행된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고 키워드 체크해 봐야겠죠? 키워드 하나 볼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인다. 으악, 무서워.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아, 곡식이란 표현이 등장을 했네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어떻게 한다? 자, 노비로 삼는다. 자, 원래 이 노비라는 말 자체가 종을 얘기하는 건데 종 중에서 남자 종은 노라고 표현을 하고 여자 종은 비라고 표현을 하죠. 합쳐서 노비인 거예요. 자, 아무튼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는다. 근데 어떻게 한다? 50만을 내야 된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죽인다. 곡식으로 갚는다. 노비로 삼는데 50만 전 내면 용서받는다. 아, 이거 뭡니까? 고조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키워드를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서는 좀 내용을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임신서기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신서기석이라는 것은 임신년에, 자, 임신년이라 하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따지는 그 육식갑자에서 그 뭐 갑자년 무슨 갑자년 뭐 을축년 할 때 하는 그런 육식갑자에서 임신년인 거죠. 그때 어떻게 했다? 맹세했어요. 그 맹세한 걸 어떻게 했어요? 돌에다가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임신서기석이고, 임신서기석은 보통 삼국시대의 유교와 관련된 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자, 국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성. 자, 국내성은 바로 뭐예요? 고구려죠. 고구려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지네요. 그죠? 국내성은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으니까요. 3번 볼게요. 칠지도네요. 칠지도. 자, 칠지도는 여러분 지도가 아닙니다. 칠지. 7개의 가지가 달린 도, 칼이라는 거죠. 칠지도는 바로 백제가 외와 교류를 할 때 이 외에 선물을 주는 검이에요.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다고 하죠. 바로 이 칠지도는 백제와 관련되어 있겠죠. 4번, 한나라의 왕검석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나라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왕검성은 바로 고조선의 수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의 평양 근처라고 하죠. 한나라의 왕검성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바로 이게 바로 고조선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독서 상품과의 인재 선발 기준. 독서 상품과. 자, 독서, 책을 읽은 것에 따라서 상품, 품계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통일신라의 교육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통일신라. 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도 나중에 학습하면서 다 기억이 나니까 지금은 문제를 푸는 방식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의 군왕이 있고 6축의 이름으로 관직을 정했는데 6짐승입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걸 합쳐서 뭐라 합니까?
사출도, 그죠? 아, 그렇구나.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 아, 이거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바로 부여죠. 자, 키워드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부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고요. 자, 떠올렸으면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5번부터 보면 8조의 법. 아, 이거는 뭐죠? 고조선이죠, 그죠? 아니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짧은 작은 궁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하마는 과하,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정도로 작은 조랑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어피는 이제 그 쌀 같은 그런 짐승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특산물이 있었던 나라는 우리 아까 지도에서 잠깐 봤던 동해라고 하는 나라죠. 3번 우리가 배웠네요. 신지와 읍차. 이거 사만이다, 그죠? 아, 배운 거 나오니까 신난다, 그죠? 자, 신지와 읍차 사만이죠. 여러분 3번하고 5번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철을 수출했대요. 낭랑과 왜 철을 수출했대요. 낭랑은 중국의 지배지를 얘기하는 거고, 왜는 일본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외국에 철을 수출한 나라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 변안입니다. 이 사만 중에서도 변안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이 부열한 나라도 하늘의 제선을 지냈는데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죠. 그럼 부여에 대한 키워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리고 사출도, 그리고 영고. 이렇게 우리가 부여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혹시 댓글로 좀 영상 보면서 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걸 반영해서 다음 수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